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의 반발로 결국 다시 공수처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영장도 재청구했습니다. 반환하고 재청구하면서 이른바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사권이 없다라는 공수처의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체포 업무를 경찰에게 하청을 주는 법이 어디 있냐라며 이런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을 수사해도 되느냐라는 강한 불신과 문제 제기가 여야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공수처가 왜 이러는 걸까요? 체포에 대한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경찰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없던 일로 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공수처가 지휘하고 경찰을 동원하는 체포 영장을 반납하고 재청구했습니다. 역시나 서부지법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수처만 우왕좌왕했을 뿐입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락가락. 중앙일보도 오늘 일면에 쓰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 함께 보시죠. 오락가락 공수처, 우왕좌왕 공수처.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더 꼬이게 됐습니다. 체포 집행을 경찰에 결과적으로 떠넘기려 하다가 그마저도 실패한 셈입니다. 경찰 반발에 철회했습니다. 없던 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모아놓고 이른바 브리핑에서 200명을 우리가 무슨 수로 뚫느냐라고 공수처 차장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거 없습니다. 200명을 뚫어야 되는 공수처, 과연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을까? 서부지법은 또 다시 재발부해 줄 것인가? 잠시 후에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코앞. 동아일보가 오늘 6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트럼프 취임 코앞이에요. 최상목 대행 첫 정부 외교통상회의를 가졌지만 대책은 감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 대행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라며 내란죄를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또 탄핵하기엔 부담이 있다라는 신중론도 있지만 이 대표 입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 때처럼 내란죄에 동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한국이 맡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탄핵시키면 이주호 교육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도발,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자, 이 와중에 누가 도발을 했냐면 북한입니다. 최 대행과 미 블링컨이 만난 날 북한이 극초음속 IRBM을 쐈습니다. 뉴스 속보 조금 전 들어와 있는데 이 화상으로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이 누구도 대응 못할 극초음속 무기다라며 극찬을 했다라는 내용도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옆에 부쩍 성장한 어린 김주혜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25년 한겨레신문 9면입니다. 누명을 쓰고 25년간 옥살이를 했다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무기수, 재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풀려난 겁니다.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의혹으로 무려 25년간 갇혀 있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25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이미 그녀의 청춘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누가 그녀의 삶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의 판단 왜 이러냐라는 불신도 제기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기자 출신의 정광재 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공수처가 우왕좌왕했습니다.
체포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없던 일로 철회했습니다. 결국 달라진 건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우왕좌왕 체포 시도 혼선자초한 공수처장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신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금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 정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부장님,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1차 시도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 수사권 없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수긍하세요? 공수처가 모양이 참 그렇게 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 영장 만료 기간인 어제에 돌연 이런 입장을 냈어요. 경찰에게 체포 업무를 일임하겠다. 그런데 경찰 측으로부터 공수처의 이 같은 일임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부 통지를 사실상 받게 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별수사단은 오늘 0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상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자, 오락가락 공수처 집행 전문성 고려 집행을 위임하겠다라고 그제 오후 9시 밤늦게 경찰에게 공문을 보낸 건데 그마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들었듯 같이 수사하던 경찰조차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받겠다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힘든 일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거냐라는 이 내부적 반발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법률적 결함이 있다라고 같이 수사하던 경찰조차 반발한 공수처의 행동을 두고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공수처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대통령의 다른 범죄도 아닌 내란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건데요. 정강주 대변인, 네. 기자 생활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권과 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이렇게 수사하고 영장도 청구하고 체포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불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 어제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기존에 하던 걸 계속 수사하겠다. 체포영장도 계속 공수처가 집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같이 수사하던 경찰조차도 아니 법률적인 문제 얘기를 지금 꺼내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여야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이 뭐 동네 북이 됐다 이런 표현이 뭐 전혀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수처가 과연 내란에 대한 수사권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대통령 측의 의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집행도 어렵고 수사도 이렇게 그 대통령실 측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면 결국에 이 수사권을 다시 경찰로 재이첩하는 게 가장 올바른 길 아니냐라는 종착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앞으로 공수처가 2차, 3차 영장 집행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경호처에서 지난 1차 집행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 다시 연출되지 않으란 법이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갈등만 더 키우는 양상이 될 텐데 조금 돌아가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게 옳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많은 언론에서는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부터 태생적으로 이른바 급하게 공수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사 권한도 중복되고 공수처법에 공백도 많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 자체가 진행 중인데 같이 수사하던 경찰에도 법률적인 문제 얘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자 결국 공수처가 철회한 건데,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공수처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겁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첫째는 공수처 설립 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10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한 100번 더 넘게 한 거예요.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이제까지 설립 이후에 아마 영장을 5번 청구했을 거예요. 모두 기각됐어요. 기소한 사건, 아직 유죄로 확정된 사건이 한 건도 없어요. 자, 우리가 영장을 청구할 때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이라고 확신을 들었을 때 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장이 다 기각됐다는 것은 뭔가 증거 문제랄지 판사가 발부할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영장을 청구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영장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공수처가 이제까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한 적이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언론 보도에 통해서 이제까지 보면 체포영장 가지고 집행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을 하려고 한남동 관저가 보니까 네.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그냥 영장만 들이대면 순수 응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200명 있고 막 철문을 부숴야 그러니까 이거 무섭고 겁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 조항도 보지 않고 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전문성 있는 경찰한테 이름을 해. 현행법에 공수처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요. 이임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검찰도 이임할 수 없습니다.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역량 전문성 부족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잠시만요. 법적으로 공수처가 경찰에게 체포를 일임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검사도 일임 못해요. 자기들이 집행한 거. 검사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에게 일임 못한다? 일임한다는 것은 공수처의 권한을 예. 경찰에 주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제 경찰이 반발한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적어도 공수처장, 검사, 수사관을 하려고 하면 네네. 공수처법을 잘 읽어봐야죠. 공수처법을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공수처 법을 잘 안 읽어본 것 같다. 그렇죠. 아니, 설마요. 아니 공수처법에 보면 예. 수사하고 재판에 관해서는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공수처법에서 배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할 수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럼 공수처법을 잘 읽어봐야죠. 그런데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는 이게 법률적 지식이 상당히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네. 헌법과 관련된 지식. 네. 그러니까 내란죄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공수처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언급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 공수처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경찰을 지휘해서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옛날 얘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그거 삭제됐어요. 그거 하면 공수처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경찰 관계자.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도 경찰이 집행한 적 없다. 김광삼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한다는 형식으로 사실상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건데, 지금 경찰 내에서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법 내용을 잘 봐야 돼. 첫 번째는 왜냐하면 공수처 직원이잖아요. 두 번째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수사의 권한은 검사에 준하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잘 봐야 합니다. 그 세 개 법을 봐야 된다. 하나 더 있죠.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과 관련된 수사 준칙. 경찰 수사 준칙 4개는 봐야 된다. 그렇죠. 수사 준칙이 그전에는 검사가 지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이제는 검사가 경찰을 수사 지휘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어요. 네네. 그런데 이 법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만연하게 형사소송법 보니까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지휘해서 영장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네. 그러면 처장, 차장, 담당 부장검사, 검사 모여서 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면 수기하기 전에 법조문을 잘 봐야죠.
근데 역량 전문수도 부족한데 법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짓자 뭐 우왕좌왕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뭐 능력도 안 되고 법조문도 모르는데 네. 지금 공수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에는 공수처가 법을 모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법성 논란, 불법성 논란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죄도 아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뇌란 죄목을 수사하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공수처를 왜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었느냐에 대한 야당을 향한 비판의 여론도 오늘 아침 일고 있습니다. 경찰 일단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체포 업무를 일임하려 하자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역할은 영장 제시, 피의 사실 고지와 신병 인수다라고 공수처 차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어요. 우리는 딱 가서 경찰이 딱 체포하고 짝 정리하면 가서 그냥 딱 영장만 제시해주고 미란다만 얘기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읽히자 경찰 관계자들이 뭐 폼나는 건 검사가 공수처가 하고 뭐 몸으로 부딪히는 거는 경찰이 하라는 거냐? 저 경호처 뭐 총도 찼던데? 우리가 뭐 용역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반응도 나왔다는 게 조간신문들의 보도입니다. 김종현 의원님, 이게 좀 생동감 있는데 경찰 관계자가 폼나는 건 공수처가 하고 부딪히는 건 뭐 경찰 보러 우리가 뭐 용역이냐? 라고 해서 경찰 내부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그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라고 철회를 했는데 경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반응은 뭐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뭐 수사권도 다 넘긴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잡아오면 너네가 잡아오면 수사는 우리가 할게 이거잖아요. 잡아와라. 네, 그러면 경찰이 그러세요 그럼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체포영장의 기간이 일주일이었는데 단 한 번 시도해서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1차, 2차 저지선 다 뚫고 3차만 뚫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걸 버티든지 들어눕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실패하고 나와가지고 경찰 너네가 좀 잡아와봐. 우리가 수사는 할게. 이러면 경찰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 번 실패했으면 적어도 3세판은 해봐야죠. 연달아 가야죠. 그냥 바로 물러나 놓고 어떻게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응당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예 알겠습니다 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사실 처음에 호기롭게 출발을 했죠. 예. 한 달 전에 제일 먼저 법무부 통해서 출국 금지 시켰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뭔가 보여줄 모양이다. 그동안에 뭐 제대로 못한다고 비판도 받았는데 제대로 할 모양이다. 검찰로부터 사건도 이첩 받았잖아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제대로 한번 소위 각 잡고 한번 할 모양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물러나 버리고 뭐 그다음에 날은 눈이 와서 못 가고 이런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결국 더 모양만 구겼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출범할 때 태생적 규모 등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고비를 잘 넘기고 좀 강단 있게 했다면 더 새롭게 아마 평가받을 기회였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 뭐 어디에서도 다 비판을 면할 길 없기 때문에 사면초가 신세가 됐고 그 사면초가 신세가 된 것은 공수처가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왜 체포 업무를 경찰에게 떠넘기려 했을까가 의문입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자, 일단 그때 당시 경호처 3차 저지선, 버스 등 차량 10여 대 200여 명 대통령 생각과 경호처 판단은 이래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불법이다. 정정당당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에도 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섰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논리죠. 자, 경찰이 현행범으로 공수처장 등을 체포하자라고 했지만 공수처에서 만류했다. 그래서 철수를 결정하게 됐는데 자, 야권에서 무능하고 정신 나간 공수처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온 겁니다. 공수처 내부, 경찰 말대로 체포했다면 더 위험한 상황 올 수도 있었다. 이 말은 또 일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경찰의 집행을 위임하는 게 낫다라는 여론도 있었다라는 취재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게 넘기자라고 결정이 된 것 아니냐라는 동아일보의 시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 스스로 이 역부족을 인정한 대목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정도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 어제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기껏해야 우리 50명인데 200명을 어떻게 뚫느냐. 영장 집행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경찰의 인력, 장비, 경험을 인정해줘야 한다. 우리가 200명을 어떻게 뚫느냐. 라고 역부족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경찰이 거부하면서 다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의 권한이 있게 됐어요. 여전히 공수처는 기껏해야 50명인데 200명을 어떻게 뚫느냐라고 어제 이미 얘기한 이상 글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전히 수사 권한이 없다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저 지금 공수처의 역부족 해명 듣고 있으면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200명을 어떻게 뚫느냐. 우리 50명이에요. 아니 그래서 외곽에 기동대도 있었고 실제 경찰 특수단 100명이 있었고 경찰과 공조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때 했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조본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영장 집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실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들어갔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영장 집행의 위임, 미림이라는 건 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휘권이라는 것도 이미 수사권 조정 단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81조에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휘한다는 문구가 남아 있어서 그렇지 실제 검찰도 영장 집행할 때 경찰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조 관계고 공조 관계죠. 그러니까 공조본을 만들었으면 1차 집행 들어갈 때 저지선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돌파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인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지원하고 협조하고 이거 다 그때 준비됐었어야죠. 이렇게 거기 가면 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 오셨어 하고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명백하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계속 뭐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공수처의 준비 부족을 스스로 자책하고 탓하고 그리고 2차 집행 때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예상해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지 저 무능합니다라는 자기 고백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어제 혼선은 뭐 해프닝처럼 일단 조정이 됐고 명백한 건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 이건 바뀔 수 없고 영장 집행권 자체를 경찰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 단계에서 이 둘의 관계는 공조본이란 체계로 묶여 있고 법적으로는 행정절차법의 행정응원이란 그 절차를 통해서 서로 협조 관계를 주고 인력을 적정히 배치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경찰의 현장 판단권을 존중하면 됩니다. 아까 네. 얘기 나왔던 당시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 현행범인 체포 문제도 지금 다시 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 맡겨놓고 경찰이 하면 됩니다. 그런 협조 관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2차 집행에 나선다면 1차 집행까지 불발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어제까지의 공수처 비판은 일단 묻어두고 차치하고 이제 결과로서 보여주면 됩니다. 2차 집행에 나설 경우에 반드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제기된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거에 걷어낼 수 있다. 공수처 스스로가 자초한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공수처가 결국은 달라진 게 없게 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의 정당성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다시 재청구했습니다. 아직 발부 여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역시나 서부지법이었습니다. 지금 정광재 대변인 나오셨는데 예.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원칙대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지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른바 편법적인 영장 쇼핑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서부지법에 다시 재청구해서 혹 발부가 된다 해서 다시 공수처가 더 많은 경찰을 데리고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로 이른바 들어올 경우에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할 수 있겠지만 사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뭐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이 현장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 어제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엄호 차원이 아니라 사법 체계가 적절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수처가 내란과 관련한 수사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대통령실에선 그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이 이 수사를 한 후에 검찰에 기소를 요청해서 다시 영장이 집행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발 논리가 탄핵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자면 경찰이 이 수사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반발 논리도 탄핵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더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당도 공수처가 이거 수사할 능력도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 김광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토끼라도 잡아본 포수가 멧돼지 잡을 수 있는데 지금 토끼 한 마리 잡아보지 못한 공수처가 지금의 역량 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내란과 관련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공수처가 다시 대통령 체포에 나설 수 있는 상황, 만약에 영장이 재발부된다면 어차피 서부지법인이 재발부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체포에 나설까 또 관심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 얘기는 대통령 소재 파악 완료, 2차 영장 집행 시 체포 적극 시도하겠다. 경호처 직원 저지 시 체포하겠다. 경찰 특공대 투입하겠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엄청난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이 돼요. 지금 대통령 측과 그 여당, 주류, 그리고 경호처 모두 다 지금 이 공수처가 지금 이번 것을 그냥 뭐 해프닝이다라고 넘길 수 없다라고 보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법률 위반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막아서겠다. 경호처법에 근거해서 라는 입장인데 경찰은 이번엔 경찰 특공대 투입해서 경호처 직원도 다 체포하겠다라고 한다면 관저 내에서 이 엄청난 이 물리력의 충돌도 조금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원래 1차 집행, 2차 집행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 집행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방어하는 측에서는 뭐가 자신들의 뭔가 뭐 단점이 뭔지 이런 것을 다 보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하는 측에서는 더 강화된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 어떤 전쟁에 있어서는 방어하는 측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인원이나 물자가 3배가 필요하다는 그 전쟁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제 의지 자체가 지금 공수처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국 경찰과 협조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이제는 전에는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주체니까 경찰의 어떤 거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주체가 반대를 하면 못했지만 예. 이 상황으로 가면 공수처는 결국 경찰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원을 어느 정도 데리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공수처가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플랜 A, B, C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갖고 가면 다 순수히 응할 줄 알았다. 이렇게 아주 순진무구한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A는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B, 그다음에 C. 경우할 때는 무력 충돌까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이걸 무력 충돌을 하지 않도록 제압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짜놓고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고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일반인을 체포하듯이 가서 영장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체포하겠다. 이건 진짜 순진무구한 발상인데 대통령 측에서는 설사 이렇게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집된 증거나 아니면 뭐 검찰에 넘겨서 공소를 하게 됐을 때 어떤 공소 사실 여부도 향후 재판부에서 어떤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측 입장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금 피의자잖아요. 피의자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권력이라는 게요. 뭔가 발부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만약 유법이다. 그러면 사실은 법적 절차로만 따져본다면 대통령이 체포했어요. 그런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집행 절차에 있어서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가 공수처였는데 경찰이 했어요. 그러면 이 체포는 잘못된 것이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구속 적부심 청구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공권력이라는 것은 공권력이 결정이 되고 법원에서 처분을 해주면 발부를 해주면 그걸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효력을 뒤집으려고 하면 결국 법적 절차로 가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물리력으로 힘으로 이걸 이제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공수처는 어떤 입장인지, 공수처가 재청구한 영장은 발부됐는지 공수처에 나가 있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어제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공수처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두 번째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은 아직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며 경찰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영장 유효 기간을 기존의 7일보다 더 길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이 나오기까지 약 30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공수처는 이번 영장이 날짜 갱신 정도의 의미만 있어서 1차 때보다 발부가 수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영장을 발부받으면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겁니까? 네, 공수처는 법원 판단이 나오는 대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다만 경찰과 집행 방식이나 인력 규모에 관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은 어렵고 경찰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내일 관저 진입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첫 관저 진입된 200명 이상의 경호 인력과 대치하다 빈손으로 돌아왔었는데요. 경력 규모를 더 키워서 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전만 해도 경찰의 체포를 일임하겠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경찰이 법적 하자가 있다며 공수처 공문을 반려하자 입장을 바꿔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르면 내일 공수처와 경찰이 다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시도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경찰이 뭐 특공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 아까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다시 체포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해서 여당 의원들 4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관저 철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내일이든 모레든 여권의 의원들 40여 명이 관저 철문 앞에 이 영장은 안 된다라고 막아선다면 경찰 특공대들이 여당 의원들을 끌어낼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1차 집행 때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공수처에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일부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관저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또 대통령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만나서 뭔 얘기했겠어요. 저희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공수처의 집행을 막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일종의 집행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이걸 저지할 때 뭐
뭐 무기를 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랄지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걸 저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호처 어떤 직원들, 이제 소속된 군인이랄지 경찰들과 어떤 충돌 가능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공수처는 이런 체포영장을 집행해본 경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찰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일단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협의가 돼야 하는 거고 또 경찰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체포영장의 주체는 공수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이제 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갖고도 또 법률적으로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는데 예. 자, 또 이것도 공수처는 정말 비판을 너무 많이 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잖아요. 자기들이 수사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검찰에서 이첩받은 자료거든요. 경찰에서 이첩받은 자료예요. 네. 그거 가지고 지금 체포영장 발부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공수처가 직접 한 것은 일부 조금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전 구속영장을 그것 갖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대면조사 않고 청구할 수 있나요? 없죠. 구속영장도 못 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자, 지금 조금 전 공수처 현장에 나가 있는 체포 기자 연결해서 그 공수처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체포와 취재를 헷갈렸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문제가 남았어요, 김주영 의원님. 네. 더 체포가 어려질 것 같다. 우리 기자도 여기 나와 계신 법조계 전문가도 아무리 뭐 경찰이 약이 올라도 더 체포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대통령이잖아요. 여당에서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공수처를 졸속으로 만든 야당에게 있다라고도 하던데요. 아니 공수처가 물론 오락가락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지금 수사도 안 받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거의 관저를 요새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철조망까지 막 쳐가지고 네. 이게 무슨 휴전선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공수처만을 탓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4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가서 뭐 체포 방제 막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으면서 공수처에 대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거기 지금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모두 다 이 검찰 출신 법조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거기 물론 이의가 본인들로서 있다고 쳐요. 그건 나중에 따질 문제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5천만 국민은 전부 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에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란 수괴 혐의자가 거기에 안 따르고 저렇게 지금 버틴다? 경호처에 둘러싸여서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처음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건 실전인데 무슨 역량 강화 훈련하듯이 들어가가지고 안 되네? 그러면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인들이 어제 시인을 할 요량이었으면 경찰이 경호처장부터 체포하고 들어갑시다라고 했을 때 경찰 말을 들었어야죠. 역량도 안 되면서 왜 말도 안 듣고 지금 와서 경찰이 잡아와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다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체포영장이 다시 저는 발부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했지만 판사가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기각을 시켰잖아요. 그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대통령 쪽에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되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니 상어 한 마리가 몸집이 커도 정어리떼가 정말 수천만 마리가 함께 덤벼서 몸집을 불리면 상어가 도망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경찰 특공대든 무엇이든 아니 2009년에 용산 그 철거민들한테는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가지고 강경 진압, 폭력 진압했었잖아요. 왜 경찰 그 역량을 이렇게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는 못합니까? 저는 얼마든지 1,000명, 2,000명 투입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 관저 앞에서 날밤을 지새우며 추위에 떨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저 관저 앞에 나가 있었던 여당 의원 중 한 명이 박충원 의원을 관저 앞에서 저희가 생중계로 모닝콜 전화를 드렸었는데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다. 다만 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 자체가 불법이니만큼 여당 내 탄핵을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이 앞서 정광재 대변인이 언급한 것처럼
이 불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저지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과연 공수처와 경찰이 다시 체포를 시도할 때 이른바 경찰이 공언했던 대로 경호처장조차 체포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 만큼 계속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측 입장도 나왔는데 석동현 변호사 이야기예요.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처음서부터 법치주의가 정말 훼손되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배경 중에도 이런 사법부의 여러 가지 작동 과정이 너무 절차 원칙에 너무나 벗어나 있고 지나치게 사법 시스템이 적기에 작동되지 않는 부분,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야기된 그런 법치주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급기야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번 결단의 정당성을 밝히고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응원해주길 바란다라는 이른바 일종의 어떤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공수처가 영장을 재발부받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다시 할지 달라진 상황은 하나도 없는데 궁금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연관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어찌 보면 논쟁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탄핵을 당기려 야당이 일종의 어떤 조급증을 보인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도 나오는 대목인데,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리에서 야당이 내란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철회를 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당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헌재에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헌재에다가 했습니다. 내란죄의 수개 부분 철회가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인단 간에 짬짬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자, 여당의 권성도 원내대표가 밝혔듯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국회에서 만든 이 탄핵안을 보면 내란이라는 단어가 무려 38번 등장합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를 보면 윤 내란 행위를 했다,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내란죄를 저질렀다 등등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도 내란 수기의 공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제2의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야당은 계속해서 내란죄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무위원들도 탄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라고 내란죄 형법 위반 판단 자체를 철회함에 따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여당 내에서 탄핵에 동조하고 찬성했던 탄핵 찬성파 의원들, 이른바 탄찬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저사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입니다. 나아가 탄핵의 명분을 뿌리채 흔들고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저거 봐라 내란의 힘이다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란죄라는 걸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민주당이 그냥 욕하는 밥부라지입니다. 오히려 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어떤 염원, 이런 그다음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될 명분을 민주당 스스로가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다.
찬탄파, 탄찬파 같은 말이죠. 수용 어렵다. 안철수 의원 국민 기망처사다. 탄핵 사유를 바꾼다면 재의결 필요하다. 아예 지금 야당의 결정은 헌재에서 내란죄에 대한 이 형법적인 판단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어서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 내란죄 핵심 빼는 건 용납 못한다. 김상욱 의원, 시간 걸리더라도 헌재에서 원리 원칙대로 초안대로 원안대로 해야지 이런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라며 이 같은 의원들이 입을 모아 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때문에 야당이 이러는 건 아니야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다른 논리는 둘째치고라도 이 부분을 꼭 한번 그 국민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탄핵에 찬성했다는 분이 당내에서 12분 있었어요. 이른바 뭐 어떤 사람은 소신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탈표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탄핵 의결서에 내란과 관련한 부분들을 구구절절히 이렇기 때문에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네. 저게 28페이지 분량으로 알고 있는데 14페이지에 걸쳐서 탄핵과 관련한 내용의 중요 이유로 내란죄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란죄를 탄핵 재판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조차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원론적인 입장 아닙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국회에 다시 들어가서 이게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거칠 수 있는지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재판부 재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이 과연 제외되는 게 옳은지 함께 포함해서 다 검토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을 밝혀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주영 의원님, 이 대목은 국민들도 좀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 절대 아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 내란죄를 헌재에서 묻지 않는다고 내란의 의미를 삭제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그럴 거면 안 바꾸면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재에서 원안대로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도 받으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은 아니라면서 이렇게 바꾸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는 선례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8년 전에도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당시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소추위원이었죠. 그때 법사위원장으로서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8년 전에도 저 비슷한 컬러의 양복과 빨간 타이 메고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바꿔도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네.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이 아니고 탄핵죄를 묻지 않는다면 왜 바꾸려는 겁니까? 안 바꾸면 안 돼요? 아니에요. 빨리 이걸 끝내야 됩니다. 시간 때문이다.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보세요. 3번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저렇게 지금 철옹성처럼 관절을 막아놓고 버티고 있잖아요. 헌재 신문 기일에는 대통령이 나간다는데요. 그러니까 문제죠. 내란죄도 굉장히 중요한 죄이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게도 물을 수 있는 죄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 네. 살인죄는 면해도 이를테면. 예.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질질 끌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형법상의 그런 의미까지를 묻지 않아도 탄핵 심판에 계엄, 불법 계엄, 반헌법적 계엄 몇 가지 사항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서 파면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형법상 재판을 이어가는 게 맞겠다. 그거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지금 뭐 불법 운운하면서 체포영장의 어떤 불법성까지 따져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고 우선은 거기에 응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체포영장의 적부심 따질 문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형법 내란죄 유무는 형사적인 절차와 재판 결과라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헌재의 판단과는 별개다, 투트랙이다라는 게 사실 민주당의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민주당의 설명대로라면 지금 내란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내란죄를 헌재에서 판단을 철회하지 않아도 투트랙으로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왜 갑자기 바꾸냐라는 거죠. 이 대표 재판 때문 아니라는 거죠. 여당에서는.
아니 이 대표 재판은 어차피 예정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3일부터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항소심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심지어 이 계엄과 내란 혐의까지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까지 결부시키려는 거는 과도하다라고 판단하고요. 네. 또 헌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온전히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8년 전에도 권성동 그 소추위원이 똑같이 얘기했다니까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 원형을 한다. 그런데 뇌물죄나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헌재에서 이 문제는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헌재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면 지켜보면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네. 헌재에서 탄핵 심판 문제는. 그러니까 파면할 것이냐 아니면 기각할 것이냐 이 문제가 달려 있는 건데 대통령의 경우니까 매우 심대하고 중요한 문제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내란죄 관련 부분에는 형사재판에서 가려보고 나머지 계엄령 선포나 포고령 발표나 이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압생 영장 없이 선관위에 군인 파견 보낸 것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너무나 충분하게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으로 차고 넘친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런 점에서 내란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따져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헌재에서 저는 결론을 내릴 문제고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는 거라서 저희가 제안은 합니다마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죠. 예. 자, 이 부분 제가 좀 공격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야의 입장,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대립적입니다. 정광재 대변인과 김유정 전 의원의 입장도 상당히 대립적인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빈 껍데기 탄핵 소추가 됐다. 민주당에서는 헌법 위반이 살아있다. 탄핵 소추안을 재의결해야 된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필요 없다. 박근혜 탄핵 때도 사유를 수정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여당에서는 경우가 다르다.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선례가 있다라는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자, 조금 전 김유정 전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부분도 이 대목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은 좀 논쟁적인데 이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내용이 좀 변경됐어요. 뇌물죄를 묻지 않겠다는 부분이 빠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뇌물죄를 뺀 것과 지금 윤 대통령 때 내란을 빼는 것이 같은 경우냐라는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이번에 탄핵 소추 사유에 있어서 내란죄고 헌법과 법률 위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그러면 뭐가 있는데 그 핵심을 빼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자, 민주당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모든 걸 내란죄로 다 단죄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제2의 내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좋다. 우리가 헌법 법률 위반만 탄핵 사유에 넣고 앞으로는 내란의 내죄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다면 진정성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재판이 진행이 되니까 이거 내란죄가 나오면 잘못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을 끌어가면서 이걸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급증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 자체를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헌법과 법률 위반의 내용에서 비상계엄이 헌법 법률 위반이고 중대한 사유가 되면 탄핵이 되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 내란죄 수계 했잖아요. 그럼 내란죄 수계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거 이거 원리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국정이 혼란되고 국정이 마비되니까 헌법 심판이 좀 신속하게 진행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정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정말 내란인지 아닌지를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주면 이후에서 대통령들이 이걸 거울 삼아서 아주 주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2017년 이야기를 자꾸 민주당에서 하는데
2017년에 직권남용과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요. 커다란 타인력 사유 중에서 곁가지예요. 곁가지. 자, 나무가 있어요. 그때 곁가지는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무를 벨 수는 없는 거죠. 나무 베면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민주당에서 2017년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내란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변호사예요. 근데 헌법재판소 저러면 안 되죠. 자, 국회 측 대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라서 이걸 그냥 지어냈겠어요? 지어내지 않았겠죠. 헌법재판소는 제3자 기관입니다. 아무리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제3자 기관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 권유에 따라 이거 다 녹취록에 녹화 영상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권유를 안 했는데 권유했다고 거짓말 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법한 절차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이 됐건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권유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권유했다고 한다면 이건 헌법재판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결과에 대해서 잘못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고 사실상 밝혔고 옆에 있던 국회 측 대리인단이 방금 논란의 발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발언 들어보시죠.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서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들으셨듯이 사실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라고도 밝혔고 헌재가 권유했다라고 본인들이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헌재에서는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가 권유한 바 없다는 겁니다. 헌재 공보가 내란죄 철회 권유 그런 사실 없다. 소추 사유 고려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항이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단이 물러섰습니다. 권유라는 표현은 잘못 쓴 것이다. 재판부의 사전 권유는 없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지금 국회의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기로 결정한 것도 민주당이 결정한 거고 권유라는 표현도 국회 측 대리인단이 자의적으로 썼다라는 셈이 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굉장히 좀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데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표현을 자꾸 왜곡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란죄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건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탄핵소추 의결 때는 왜 넣으신 겁니까? 원래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주요 핵심 범죄들 중대한 법률 위반에 관련돼서는 쭉 사유로 넣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헌법 위반을 어떻게 주장할지를 정리하는 게 헌법재판입니다. 그거는 뭐 박근혜 때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탄핵 심판이라는 게 형사재판과는 다르고 이 고위공직자의 징계란 특별한 어떤 이 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조정해가는 과정인 거죠. 당연히 내란 혐의가 중요한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에서는 넣었는데 최대한 이 탄핵 심판 절차라는 건 빨리 해야 된다는 게 뭐 이재명 대표 무슨 재판 일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언제까지 갈 겁니까? 대통령의 이 뭐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뭐 법률상 180일 넘더라도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형사재판처럼 증거 하나하나를 다 다툴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게 그거고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던 게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가지고 막 다투면 시간이 지체되겠죠. 이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탄핵 심판 제도의 특수성 빨리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을 빨리 해서 이러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헌법적 요구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내란죄의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를 그걸 가지고 다투고 그거에 맞춰 갖고 증거 채택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 2017년에 뭐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헌법재판소가 각 주장을 받아들여서 판단한 거고 그 주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제 밝혔던 입장도 그런 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을 원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식의 증거 채택을 하고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는 이미 확립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내용적으로 내란 혐의 사실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부분은 다 탄핵 소추 사실 그대로 남아 있고요. 결국 헌법재판소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면 뇌물과 관련된 범죄 사실 또 공범자들의 범죄 사실이 다 기재돼 있고요. 그런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 위반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이러이러한 행위가 뭐 이 공무원의 직무를 어떻게 위배해서 헌법상 위반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번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란 국회를 계엄군을 통해서 침탈했던 거, 선관위가 계엄군을 보냈던 거, 법관이나 뭐 정치인들, 법조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 이게 이제 국헌문란의 내란죄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사실관계 다 판단하죠.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재판하잖아요. 그 재판 3시까지 가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만큼 형사재판이라는 건 철저한 증거주의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김관섭 변호사님. 저는 여기 민주당의 조삼모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내란죄를 그러면 처음부터 안 넣어야죠. 그때는 탄핵 심판이 내란죄까지 헌법재판소에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래 끌기를 바랐습니까? 그래 내란죄 넣습니까? 내란죄를 넣은 이유는 뭐예요? 국민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보이고 탄핵이 빨리 가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거에 내란죄를 다 붙인 거 아닙니까? 조금만 민주당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다 내란죄 공범이다, 수괴다, 선전선동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도 달라진 게 뭐죠 지금? 그러면 탄핵소추 가결시키기 위해서 내란죄를 넣은 겁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2017년도 얘기를 해볼까요? 자, 2017년 때는 형사죄명을 안 넣었습니까? 똑같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하는 데가 아니다. 이 논리 자체가 맞지 않고 그다음에 내란죄를 심리를 한다고 해서 유죄냐 무죄냐 그렇게 심리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심리해가지고 징역형 무기징역 선고하는 데가 아닙니다. 결국 헌법과 법률 위반과 거의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헌법재판소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지체하려고 할 것이 걱정이 되니까 탄핵소추 가결 때는 다 넣어가지고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빨리 끝내가지고 조기 대선 가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는 결론까지 나오면 그거 민주당에 좋은 거 아니에요? 진보 좌우쪽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됐건 진실이 됐건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양쪽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 이 이야기는 국무위원을 야당이 탄핵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에서 계속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야당은 다시 최상목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제2의 내란을 했다라고 또 내란을 꺼내 든 겁니다. 여당에서는 내란 선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내란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들어보시죠.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결국은 질서 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권 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는 암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목 대행에게 묻습니다. 청소차가 쓰레기를 안 치우면 쓰레기가 더 나쁩니까? 청소차가 더 나쁩니까? 쓰레기를 방치하는 청소차는 징계합니까? 묵인합니까? 지금 내란 청소 책임자는 최 대행입니다. 재집행하지 못하면 이 공수처 존폐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 존재의 의미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공수처 아주 결단하고 존폐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해야 된다.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압박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또 탄핵시키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경호처 제재 안 하는 최상목 제2의 내란 행위 책임 물어야 된다. 쓰레기 방치하는 청소차 징계 하나 묵인 하나. 추미애 의원, 대통령 노래하는 최상목 탄핵도 고려한다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정광재 대변인 야당이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정작 본질적인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는 내란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철회하면서 국무위원들과 권한대행을 내란죄로 지금 탄핵하고 있다. 이게 이율배반이다라고 여당에선 지적하고 있는 건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할 수 있다라는 얘기 꺼내들었어요. 이재명 대표 입에서도 내란 나왔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잣대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불리하면 불리하게 적용하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죠.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내란죄 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무위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관련해선 제2의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탄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국회 내에서의 활동은 말 그대로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바는 무조건 완력으로든 물리력으로든 행사할 수 있으니까 탄핵도 다 이루어졌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렇게 법리적 논쟁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151석이라고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탄핵시킨 거잖아요.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다시 탄핵에 나서겠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민주당이 탄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거센 민심의 역풍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조기 대선 치러져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민주당이 집권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반상식적인 탄핵 행보가 이어지고 겁박할수록 중도에 있는 민심의 반향은 민주당에 절대 향하지 않을 겁니다. 전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탄핵 카드 꺼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내란죄. 앞서 이제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판단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철회하겠다는 입장 밝혔는데 정작 최상목 권한대행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2의 내란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 최상목도 탄핵합니까? 글쎄 뭐 내부 분위기는 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뭐 공식적인 입장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물론 엿장수 마음대로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 어떤 기준과 원칙인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2명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도 한덕수 전 대행보단 낫다라고 평가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탄핵 심판이 흘러가게는 했죠. 그러나 그건 기본도 없고 원칙도 없는 도대체 그 무엇도 아닌 권한 행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당해야 될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나마 2명 했어도 그거라도 했으니 다행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참담한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지금 그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경제가 너무 지금 치명타니까 지금의 이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이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본인이 소신인 것처럼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호처가 막아서고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받지 않고 응하지 않는 것, 이 상황을 지금 국제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렇게 지금 이 모습이 대외 신윤도가 막 올라가고 경제가 막 살아나고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 대행이 계속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경호처에 대해서 본인이 유일하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재하지 말라고.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혼자서 경제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저는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 대행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여야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정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그 일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지금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본인이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도 있잖아요. 경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추미애 의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고요. 박지원 의원이 탄핵은 성급하다라고 신중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최상목 측은 정치 개입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면서 대통령 전용 방탄차를 타고서 그야말로 대통령 놀이를 심취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최상목 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도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자, 이재명 대표는 내란이다. 내란죄, 제2의 내란죄다. 그 이유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는 경호처를 막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풀이되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란죄에 해당합니까? 제가 아까 좀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당대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고 항상 탄핵이라는 건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지금 탄핵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이번 체포와 관련해서 공수처의 체포집행 업무에 대해서 협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또 공수처법을 좀 보고 얘기하는데 또 공부를 안 했어요. 공수처법에 그런 게 있어요? 공수처법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3조가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하여 이게 쭉 있는데 공수처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계속 관여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관여라고 계속 하면서 너 관여하니까 너 탄핵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협박, 겁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정집행과 사법집행은 나눠야죠. 자, 왜 상권 분리로 돼 있습니까? 공수처는 체포집행을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사법집행이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에 이건 여기다 맡기는 게 맞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돼서 탄핵을 하면 정말 나라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되면서 코스피가 지금 상당히 한 3일 연속 올랐고 코스닥은 5일 연속 올랐어요. 조금 오른 게 아니고 다 폭등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자, 환율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저런 민주당의 법조문도 모르고 자기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민주당이 국정마비 이런 것들에 다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 조기 대선하자고 하는데 조기 대선 의미가 민주당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그렇죠. 공수처법상의 이 직무 관여를 금지시킨 거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때문에 그런 수사의 불공정성을 침해하는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지 지금과 같이 영장 집행에 있어서
어떤 뭐 부분까지를 제한 두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 경호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독립기구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은 다 연방 경찰 소속으로 돼 있어서 경찰이 직접 지휘하지만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권이 행사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예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호만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해야죠. 더군다나 법원에 발부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고 막는 데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최상목 대행은 그 경호처 더 지원하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 유기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서 불법적인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중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걸 내란이라고까지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서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 내놓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직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인식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면 사실상 내란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 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법원의 영장에 의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법에 따라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야당 주장대로 내란죄를 저질렀다면 탄핵해야 되잖아요. 근데 탄핵은 또 신중해요. 탄핵은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이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발 이런 조치이지 아직 당에서 탄핵까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야 대표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자기 재판이나 잘 받으라고 하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찬진 변호인 선임, 공직선거법 2심 이제 변호인을 선임했군요. 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등등 국선 변호인 선정은 이제 취소될 겁니다. 결국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몇 달을 지금 끌게 된 거죠, 정광재 대변인. 그러면 한 2달 가까이 끌게 된 건가요? 11월 15일에 네. 1심 그 판결이 났었죠. 예.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실형 받았었는데 그게 633 원칙 이제 삼척 동자도 633 원칙은 다 알 거예요.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판결까지 3개월, 1년 안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심에만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1월에 이제야 그 변호사를 선정한다고 하면 그래서 앞 3개월이라고 하면 아마 3월 초 정도에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1심 판결이 있었던 2월 15일 이전에 빨리 2심 판결 확정 지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래도 가능한 빠른 시기 이게 3월 중에는 2심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심에 대한 결론이 왜 나와야 되냐? 국민의 선택권을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1심 판결이 갖는 법적 의미와 2심 판결이 갖는 법적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갈 땐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이 3심에서 바뀌는 경우는 1%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민주당에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1심 판결이 2심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유권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탄핵 재판만 빨리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 재판도 빨리빨리 받아서 2심 재판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다고 했습니까? 1심 판결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항소심 한다 그랬는데 왜 억울한 거 해결하려고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거죠? 마치 계속 재판 지연해서 2심 판결까지 이 조기 대선이 있기 전까지 받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런 그 태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어제 채널A 종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일각에서 이른바 대선 준비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가칭 우만세, 우리가 만드는 세상. 뉴스A 보도에 따르면 핵심 관계자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도로 정책 준비 조직을 발족할 예정인데 이름은 우만세다. 지난달 12일 첫 준비회의를 했는데 이한주 민주연구원, 김성환 의원 등등이 합류를 했다. 기본사회 등 이 대표의 정책 브레인 등등도 합류를 했다. 정성호 의원 등은 대선 조직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던 조직이었는데 상황이 급변해서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라는 핵심 관계자 인터뷰 내용도 어제 보도되긴 했습니다. 자, 당 관계자 아직 대선의 대자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 수면 위로 올릴 때는 아니다라고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우만세, 김정은 의원님. 네. 우만세.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만세. 이게 대선 조직이지 아니냐. 당 관계자는 이 대선 조직 맞다. 대표에게 보고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지금 대선에 대자도 꺼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만세. 정체가 뭡니까? 저도 기사로만 봐가지고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전은 아니죠. 몇 달 전부터 그 대선 준비도 한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죠. 그리고 이 우만세 얘기는 직접적으로는 어제 저녁에 이제 처음 보도를 보고 알았던 이야기인데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 필요하냐? 문재인 정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미숙한 점도 있었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권이라서 여러 가지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정책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어떤 대선 준비가 될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준비는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한다. 나라의 안정도 경제도 안보도 보이지 않고 본인 재판 전에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하나만 보이는가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내란죄 묻겠다라고 밝힌 대목과 또 민주당 일각에서 이른바 우만세든 아니든 어떤 일각의 싱크탱크 조직이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우만세, 조규면서 우만세 들어보셨습니까? 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네. 근데 좀 전에 우리 김희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이제 원래 2027년 대선을 상정하고 집권 플랜은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준비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은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그걸 때문에 늘 이재명 대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실제 이게 대선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정책이라든가 이후 상황에 대한 준비는 필요한 게겠죠. 그런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우만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뒤에 만나겠습니다. 저 6만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아래 주소에서 잠시 후에 시작되는 김진의 더 라방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로 토크해 보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거나 이게 좀 어려우시면 검색창에 김진 앵커라고 치셔도 바로 뜹니다. 김진의 더 라방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잠시 후 더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